네, 발등에 불 떨어진 정치권 바쁘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전국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잠시 뒤에 일단 다시 논의를 시작한다고는 하지만 어제 일단 여야 지도부가 먼저 만났습니다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을까요? 결국 이제 비례대표를 줄이냐 늘리냐의 문제고, 네. 그 비례대표 줄이냐 늘리냐의 문제가 결국은 이제 농어촌 지역구를 늘리냐 줄이냐와 연결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네. 야당에서는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야당 내에서 사실상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야당은 계속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상황이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쟁점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 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 자체를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기준을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받아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되는 것인데, 네. 이 기준을 이제 정하지 못하니까 계속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러한 이제 그 여야의 그 협상의 결렬로 나타나는 건데, 네. 권역별 비례대표를 만약에 여당이 받는다면은 야당은 뭐 이제 지역구를 좀 늘리고 비례대표 축소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바로 그래서 이제 4+4 회담을 했으나, 네. 자정까지 했으나 바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쟁점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정치적 담판이 필요해서 여야 지도부가 만난 건데, 정개특위 네. 간사들까지. 어제는 역시 의견을 못 좁혔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잠깐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13일 날 뭐 지키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고, 지난 18대, 19대, 17대 총선까지 항상 이렇게 그 해를 남겼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말까지 선거가 획정이 안 되면 이건 사실 위법 선거가 되는 이러한 아주 혼란스러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회의가 끝나갈 무렵에는 그 정의당 의원들까지 협상장에 합류를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선거제도라는 게 이제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네. 게임의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여야라고 하는 특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중요하긴 한데, 네. 정의당 또한 나름의 지분을 갖고 있고 두 당에 비하면 적지만, 따라서 자신들도 이런 선거라고 하는 게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네. 참여해달라는 계속적인 요구를 해왔거든요. 다만 네. 이제 의석수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의견의 반영 정도가 좀 낮았다고 볼 수 있었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단 참여는 시켰지만 오히려 더 이 쟁점을 더 혼란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도 직접 담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의당까지 참여하게 되면 쟁점이 더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여야 간의 이 합의는 물론이고 네. 정치권 전체의 합의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이건 이제 정치권 전체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상의 이제 담합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네. 당분간 이런 상황이 뭐 거의 계속되지 않을까. 따라서 12월 시한 넘기는 것도 뭐 거의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다 기한은 넘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은 내년부터 공백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죠. 17대 총선의 경우에 네. 그때는 인구 편차를 3대 1로 맞추라고 헌재가 판단을 했어요. 네. 지금 이제 2대 1로 맞추라는 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는 건데, 네. 그때도 17대 총선 한 달여 앞두고 선거가 획정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당시는 2003년 12월 말까지 이 3대 1을 맞추라고 그랬던 것이고, 지금 2대 1로 이제 올 연말까지 맞추라는 거 아니에요? 헌재의 그 헌법 불일치 판결이라는 게.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말씀드렸고, 올해 남기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럼 상태가 어떻게 되냐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상태가 위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부터는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의원들한테 세비 줄 명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말까지 이 선거구는 아니면 무효 선거가 되는 거야, 다 내년부터. 네.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고, 특히 이제 예비 후보들에게는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겠죠. 12월 15일 날 예비 후보 등록일인데, 네. 자신이 어디 출마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어디 뭐 홍보물 발송하기도 그렇고 말이죠. 대단히 어려워질 것 같고, 어쨌든 위법 선거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단지 그것이 위법 선거가 된다 하더라도 뭐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의원 배째가서 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야말로 이건 의원들의 어떤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관련되는 것이고, 그건 네. 여당 내에서도 농촌 출신 지역구와 또 도시 출신 지역구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네. 여야 의원 모두에게
밥그릇과 관련된 문제라서 이렇게 이해가 엇갈리는 게 아니냐 생각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선거구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면은 현역에 비해서는 정치 신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뭐 불가피하죠. 네. 뭐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여야를 불문하고 당연히 불감청 고소원 아니겠습니까? 대신 해주길 바라는 거죠. 누군가 네. 해주면 좋을 거고 가장 원하는 바가 지금 그걸 테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야가 이해관계가 아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단히 비겁한 행위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 시민들은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선거가 획정이 안 되면 네. 뭐 그나마 할 수 있었던 뭐 명함을 돌린다라든가 후원회를 구성한다라든가 뭐 선거 사무소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거고 네. 이에 반해서 이제 현역 의원들은 의정 보고의 형식으로 사실상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네. 후원회 사무실을 통해서도 사무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100m 경기를 하는데 누구는 이제 100m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누구는 한 50m 앞두고 출발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잠시 뒤 12시부터 다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결론 도출은 힘들다라고 보시는 거죠?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네.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이고 의원들 네. 사이에 야당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다 여당, 야당, 영남, 호남의 의석수 때문에 또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또 엇갈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따 12시에 정말 여야가 하나씩 양보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쪽이 받고 네. 또 뭐 지역구 축소를 한쪽이 지역구를 늘리는 걸 받는다든지 하다못해 그런 거 아니면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에 합의해 준다면은 네. 뭐 문제가 이제 풀릴 수가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게 쉽겠느냐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제 되지 않았겠어요. 자정까지. 네. 오늘도 글쎄 뭐 극적인 뭐 합의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 단계로서는 그러한 쟁점이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 정치권에 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진정 민생을 위하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들으신 이 발언을 놓고 총선 심판론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배신의 정치 심판론에 이은 시즌 2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제 어떤 사람을 고르라는 기준을 제시를 대통령이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의도 정치 또 현 정치권의 행태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질만 하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네.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각종 법안들 또 FTA 관련한 것들 국가 경제나 우리 민생 회복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를 달기 어려운데 네. 따라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대통령이 경제 부흥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국가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진정성은 충분히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의 공감을 받는데 상당 부분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부정적인 쪽으로 이제 바뀐 것이고 이것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조차도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 진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 때 뽑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것 아닌가. 따라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이제 공천의 어떤 지침이라고 할까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기준을 제시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을 제시를 했다면 이 기준은 진실한 사람이 될 텐데 이게 뭘까요? 근데 보세요. 여기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에요. 진실한 사람이 선택받으면 좋죠. 그렇죠. 이 말도 뭐 하나도 흠잡을 게 없고 그리고 민생 법안을 방치해서 이것이 자동 폐기된다면 이것은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근데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고 그리고 대통령의 절박함이 배어 있고 말이죠. 네. 진정성이 배어 있는 건 충분히 맞습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나온 맥락을 좀 보면 말이죠. 최근에 그 이른바 대구 물갈이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요즘 며칠 정치권의 뉴스의 상당 부분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그 선친상이 이제 뉴스가 됐었어요. 그리고 네. 그 자리에서 또
윤상현 의원의 그 TK 물가에서의 발언, 바로 그 빈소에서 말이죠. 네. 그리고 8일날 정연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대구 출마를 전제로 한 장관 사퇴. 네. 이런 일련의 그리고 이제 어제 바로 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단지 하나의 이 언어라기보다는 어떤 맥락과 어떤 전후의 사정 속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느냐를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겠죠. 대통령이 네. 뭐 단지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말씀하려고 이렇게 국무회의 때 오랜 시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금 뭐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국민들을 이제 하나의 그 뭐랄까 그 명분으로 해서 입법에 대한 압박 같은 걸로 해석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도 정치권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들릴 수가 있고 그것은 사실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랄까 이런 경고 이런 메시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네. 따라서 이 부분이 대구 물갈설과 연결되면서 총선 심판론, 국민 심판론과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야 간에 상당한 어떤 정쟁적 요소가 있다. 정쟁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추론이 된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야당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도 사실 조금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 청와대와 그동안 공천론 갈등이 있었는데 잠복기 상태였거든요. 아무래도 다시 좀 불거지지 않을까요?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교과서라든가 네. 또는 이제 대통령의 발언 등 때문에 많이 가려져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12월 전후부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공천할 것이냐를 놓고 여권 내 암투가 불가피하게 돼 있고요. 네. 아마 현재 당 지도부와 청와대 간의 어떤 그런과 관련한 낮은 수준에서라도 뭔가 대화가 좀 진행 중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여야 간의 담판에서 질 문제가 아니듯이 네. 공천 관련한 룰에 관한 것도 좀 오랜 기간, 좀 장기간,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어떤 대화나 협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나름대로 좀 그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되면 이 공천 방법에 대한 방식에 대한 이 논란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뭐 금명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야당의 경우도 그 텃밭으로 여겨지는 호남 기류가 좀 심상치 않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호남에서 일단 문재인 대표,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 자체가 네. 뭐 제1야당의 대표 지지율 치고 너무 초라하죠. 네. 그런 것들이 현재 새정치연합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호남 민심의 이반이라는 그러한 야당으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바로 그것이 문재인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가 계속 혁신위에서 이른바 재신임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뭐 4.29 재보선 그리고 지난해에 또 7.40 재보선 올해 또 며칠 전 얘기입니다만 12.8 재보선 물론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서 연이어 참패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통합 전당대회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른바 이제 친노의 이제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지도부를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사실 호남에서의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 새정치연합이 지탱하기 어렵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네. 새누리당이 만약에 대구 경북에서 대구 경북은 사실 새누리당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고 고향인데 TK 이른바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새누리당의 지지가 흔들리면 새누리당이 대단히 그 다음 총선에서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똑같은 논리로. 호남에서 지금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저거밖에 안 된다. 특히 제1야당의 대표의 지지율이 저거밖에 안 된다면은 상당히 낮다면은 이거는 향후 이런 어떤 원심력의 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문 대표가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본인의 공천권과 관련한 지분을 떼어내는 방법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이제 서로 공유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지분을 나눌 것이냐의 문제만 남은 것이고 문 대표가 재신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핵심은 이제 차기 공천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당내 여러 세력들 또는 당 밖에 있는 여러 세력들과 이 공천권을 어떻게 재분배할 수 있느냐라는 게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표와 친노 측이 현재 기득권 중에 일부를 내놔야 한다라는 것인데 어디까지 얼마나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네. 또 상대편들이 원하는 만큼을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러모로 여야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